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각종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가져올 통상무역 환경의 변화나 국제정세, 안보 이야기 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100%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가진 경제 문제를 증폭시킬 거라는 게 가능성이 높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보다 이런 위기에 더 심하게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병들어가는 이유하고도 비슷한데요.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을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 그걸 생각하든지 좁게는 내 개인이 처한 문제에도 대입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아직 공중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두고 명쾌한 답이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언론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온갖 분석과 대책을 늘어놓다가도 결국은 잘 대처해야 한다는 뻔한 결론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다 보니 국민들도 정부를 향해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비판과 불만도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우리 경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상황이 더 꼬여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지금 다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찾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릴 대책을 찾는 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책을 찾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당장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정부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기업체의 어떤 조직이나 우리 개인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만 먼저 찾기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져가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는데요. 해결책 혹은 대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등장했다는 말의 의미는 일단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지만 보통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대응책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해결책하고 대응책이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아시다시피 해결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결책이라는 게. 네. 반면 대응책은 의미가 좀 다른데요. 대응책은 이미 벌어진 문제를 당장 어떻게든 수습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그걸 막는 데 중점을 두죠.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로 인해 생긴 그 피해를 줄이는데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대응책은 일종의 임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방향과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라 한다면 대응책은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방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응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쵸. 대응책은 애초에 포인트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회사들마다 고질적으로 매번 발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수습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안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이 한 게 아니라 대응책을 써서 그런 겁니다. 비슷하게 정부도 굉장히 큰 조직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해결책보다는 대응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생각 드는 게,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당장 금융위기 터지지 않도록 취약한 채무자나 부실 건설사들한테 돈을 더 빌려준다던가 하는 것도 대응책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당장 벌어진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부분에만 포커스가 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썩은 살은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맞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대응책이 가진 한계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해결책이니 대응책이니 하면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한 이유는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이네요. 네, 말하자면 뭐 그런 건데요. 요게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뒤에 말을 이어가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왜 자꾸 해결책 대신에 대응책에만 의존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피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편과 고생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실행이 가능한 이 대응책으로 눈길이 쏠리는 거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살이 썩었으면 도려내야 되는데 그 고통도 감내해야 되고, 살 도려내고 난 뒤에도 큰 흉터나 후유증도 각오를 해야 되고요. 네, 딱 그겁니다. 그게 싫어서, 괴로워서 당장을 모면하려고 대응책만 쓰는 거고, 거기서 딱 끝내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크게 재발이 되더라도. 네, 그건 그때 일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습성이라는 게 당장이 괴로운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게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해결책을 써야 하는 건데요. 근데 어느 조직이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그 첫 번째 과정부터가 정말 힘듭니다. 문제 원인을 찾는 게 일단 어렵다 이거죠. 네, 실제 잘 돌아가는 조직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그 부분 자체에 문제의 해결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긴 하죠. 한 번씩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단순히 집에서 흔하게 겪는 냉장고 공간 부족한 문제도 냉장고가 작은 게 원인이 아니라 뭐 개별 가정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원인이 대용량 제품 위주로 파는 그런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주로 쇼핑하는 습관이 진짜 원인일 수도 있고, 장은 주기적으로 보면서 외식이나 배달 빈도가 많아서 음식을 잘 안 해먹으니까 그래서 냉장고가 계속 부족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개인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문제에서도 사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구성원 많고 부서 간 이해관계 복잡한 기업체에서는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기업도 그런데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부터가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인데요.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지금까지 안 하던 학생은 남들 할 때 안 했던 공부 2배, 3배로 해야 되고, 빚을 너무 많이 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2배, 3배 일하면서 동시에 지출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렇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책을 쓰려면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라면 그래도 비교적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스스로 원인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려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감수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을 조직이나 집단으로 키워서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각자의 입장과 책임이 나눠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이 혼자 결정하고 감당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우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집은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예요. 가계 재정에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네, 지금 이 문제로 부부가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건데요. 돈 벌어오는 쪽에서는 돈 버느라 내가 따로 쓰는 돈도 거의 없고 버는 족족 다 갖다 주는데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생활비가 부족하냐고, 좀 아껴 쓰면 안 되냐고 살림하는 쪽에다가 비판을 해요. 문제의 원인을 지출의 문제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반발을 하죠. 아니 나는 뭐 딴 데 쓰냐, 내가 사고 싶은 거 제대로 산 적도 없고 나도 아껴 쓰는 거라고 하면서 누가 보면 엄청 돈 벌어서 주는 줄 알겠다고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여기서 어떻게 더 아껴 쓰라는 거냐고 문제의 원인을 벌어오는 소득의 문제라고 서로 막 다투는 겁니다. 이건 뭐 되게 현실적인 사례네요. 이왕이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사례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둘 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돈 벌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가게 살림 챙기는 입장에서 보면 지출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다 보니까 애초에 문제의 제대로 된 원인 파악조차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겁니다. 문제 원인의 인식이라는 문제 해결의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니까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거고. 네,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부동산 가격 높은 거, 이건 문제인지 모르는 국민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 크게 떨어지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온다고 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금융위기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강화와 함께 일부 상환 능력 없는 가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이 막히면 가계부터 기업까지 줄도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그 또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키우는 거라 대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놈의 가계부채 문제 맨날 심각하다고 하더니 그래서 뭔 일이 생겼냐고 문제라고조차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처한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문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성원들끼리 문제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표 계산만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설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든 그 방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부류는 분명히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고, 해결책의 실행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거든요. 유권자의 머리수만 계산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과감한 결정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저 그 순간을 넘기고 미루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만 연명할 뿐이고, 그러면서 문제의 크기만 계속 키워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대응책으로 미뤄왔던 문제점들이 더 큰 눈덩이가 되어서 또 터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겪게 되는 거고요. 생각을 해보면 경제 위기의 조짐들이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도 미리 대응한 역사적인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각 개인이 국가의 주인이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각각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문제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문제도 크기를 키울 만큼 키우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야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과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영진이 결단만 내린다면 직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진의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황이 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국가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와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죠. 네. 근데 그게 딴 건 몰라도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인식과 해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말처럼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합의가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져서 깊은 침체나 위기를 맞게 되면 이때 이제 마초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한 방에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죠. 네, 어떤 해결책이든 눈치 안 보고 세게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마초적인 정치인들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그런 성향의 지도자가 전체주의 독재기질을 가진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걸 또 국민들이 느끼려면 집권 이후나 시간이 좀 지나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 좋아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지 추진력 좋은 거랑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영상에서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 꽤 많은 게 댓글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 자체에도 제대로 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지금의 부동산 문제, 부채 문제, 내수 경기와 같은 문제에 정부가 언발에 오줌 누기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대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점점 답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경제적 사고에 있어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 돈, 그리고 우리의 노력까지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경제적 사고의 본질인데,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꼭 경제가 나빠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바라는 건 정반대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